그렇다면 올 초 3월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 이제 내년 5월 정도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시 좀 주식시장이 변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가서는 이제 또 우리 전무님이 이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 전까지 우리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주식 예탁금이 60조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좀 가격이 좀 떨어지면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 예. 공격적으로 따라붙는 자금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성격으로 좀 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뭐 미국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좀 이렇게 가끔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감하게 개인들이 매수하고 네. 외국인은 팔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또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5월 전까지는 좀 괜찮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 예. 그 부분도 올해 질문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네. 동학개미들이 20조를 샀을 때도 똑같은 질문이었고요. 30조, 40조, 50조, 60조 사는 동안 내내 나왔던 얘기가 개인들이 사서 제대로 된 꼴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과거에는 약간 묻지마 투자에 이런 훌륭한 경제 지식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주식을 샀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꼭지에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칵테일 파티에 모두가 내 주변에 몰려와서 주식 물어볼 때가 꼭지다 한 것처럼, 그게 뭐 우리나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꼭지에서 주식을 파는 그런 현상을 빗대서 이번에 바닥에서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샀으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전문가로서는 좀 옳지 않은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자산을 사든지 그걸 적당한 가격, 싼 가격에 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개인이 샀으니까 안 되고. 뭐. 그래서 지금도 60조라는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주저주저해서 못 사고 있는 자금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 유입이 되는 걸 최근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뭐 2조 4천억에 그 MSCI 리밸런싱 하는 날도 뭐 그래 때릴 때 그 개인이 다 받아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12월 초에 또 랠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을 보면 제가 뭐 등골이 오싹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그 공부가 헛된 공부가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걸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나 자신의 고정관념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개인들의 유입된 자금이 그걸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단지 누가 사든 누가 팔든 지금 주식시장에 이 가격이 거품인지 이 가격에 사서도 먹을 수 있는 가격대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버블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아직은 더 이게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예.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 환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걱정보다는 약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시기가 맞느냐. 예,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98년, 99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처럼 이제 지금 거품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98년도에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S&P 500 기준으로 2100이었던 지수가 1400 정도까지 급락을 하고요. 한 두 달 만에. 급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5100을 갔잖아요. 네, 5100을 갔었는데,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5100을 갔던 그 지수는 다시 1400이 됩니다. 딱 2년 만에요. 1400에서 1100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이 이제 좀 거품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거품에 어쨌든 좀 제일 좋은 거는 그 거품에 한 4,000원짜리에서 팔고 나왔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거품이 왜 깨졌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페드의 정책 금리는 6.5%였습니다. 상당히 높았네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S&P 500을 투자를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당 수익률과 금리랑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가까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2월 달에 주가가 한번 출렁하면서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오죠. 이유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뚫었을 때, 그죠? 네. 예. 그때 3%를 뚫었는데 주가는 왜 한번 출렁거리냐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8에서 2.2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의 위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거의 50%나 더 많았던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을 팔아서 내가 이쪽으로 도망을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징조네요, 그게.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이제는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에 있어서 내가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리스크도 큰데 국채로 옮겨갔을 때 6%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임계치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임계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의 이 센티멘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금리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는 배당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S&P 500의 지금 예상 배당은 1.7% 정도 나오거든요. 예. 1.7%라고 했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0.91입니다. 예. 아직까지 비교가 안 되죠. 높네요.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온 것만 보고 계속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서 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맞겠지만. 언젠가는 맞겠지만. 네, 그 언젠가 맞는 시점의 금리랑 이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기대 리스크에 비해서 나는 채권 투자로 옮겨갈래. 예, 그때 그런 시점에서 이런 충격이 온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는 아직 약하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10년, 11년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에는 어떻게 됐냐. 아마 대표님이 그 질문도 저한테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죠. 금리 네. 인상이 사실은 그 주가 폭락의 어떤 시발점이다. 시발점이 되고, 이렇게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페드가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도에는 어땠었냐라고 보시면 리만 사태 터지고 거의 또 제로 금리 가까이 페드가 낮춰버리잖아요. 낮추고 2010년도에 11년도까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게 최근에 철광석 가격 계속 오르잖아요. 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때도 유가가 40불 밑에서 110불까지 가는 그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그 10년물의 금리가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도 똑같아요. 2007년도에 페드의 정책 금리는 그때는 5.25였었거든요. 상당히. 예, 5.25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5%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락을 했다가 2009년 10년도에 이런 모니터리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2% 초반대에서 거의 3%, 3.5, 3.7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갔는데 페드가 금리를 올렸느냐? 페드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안 올렸어요.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테이퍼링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시면 페드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릴 거다 이 얘기다. 근데 그 페드가 그렇게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을 얘기했잖아요. 2023년에 이제 그때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는 완전 고용에 다다르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그 물가 목표제 요거를 오버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요 두 가지 상황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우리가 보통 3%대로 보나요? 네, 미국 고용률 그 실업률 그러면 그 정도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은 또 인플레이션 물가 2% 전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징조로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하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 미국의 그 경제학에 보면 옛날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샤워실의 바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너무 핫해진다고 해서 이거 쿨다운을 시키려고 해서 정책을 내면 그 정책이 먹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샤워기를 돌렸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확 돌렸다가 이랬다가 막 바보는 계속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 온도를 못 맞추고 돌린다 해서 full in a shower room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시장하고 항상 소통을 합니다. 페드의 성명서도 늘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과거에는 보면 약간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과묵하게 의도를 안 밝히려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낮출 거다 하면 봐라 안 낮췄지. 그래서 약간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이제 소통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수준도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페드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미리.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안 올린다고 했는데 빵 올리는 게 아니라 요 정도면 그래서 이제 페드의 점도표 이런 것도 다 공개하잖아요. 페드의 의장들이 모여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개하고 하듯이 미리 페드가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괜히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근데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SNS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의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몇 분이면 되잖아요. 몇십 분이면 진짜 뭐 다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길한 어떤 상황 반전의 그 어떤 심아리가 생겼을 때 확 확산이 되면서 그냥 빠르게 우리가 어떤 대처하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갑자기 올라갔던 왜냐면 이번에 3월 달에도 보면 사실 나스닥이 하루에 8% 갑자기 빠지고 다음날 다시 또 8% 올라가고 이런 거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AI 시스템에 의해서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과학의 발전에 의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폐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도 다들 얘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폭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3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마치 최근에 어떤 트리거가 된 사건에 의해서 주가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확 무너졌을 때, 그랬을 때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라고 있잖아요. 369, 12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 날, 그렇게 쿼드러플 리칭 데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은 계속 작동을 해왔습니다. 작동을 해왔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장에 돈이 많아졌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돈은 스마트한 마니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왔을 때, 와, 이 가격이면 이거는 거저 죽는 거네 라고 작동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제자리를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250년 전에 그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도 보면 우량 자산의 가격이 급락을 하면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더라도 스마트 마니가 들어오면서 자산 가격을 다시 원상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걸 꺼려 했다가 이 트렌드를 다 놓치는 거죠. 예,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조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레이더들 용어로는 윕소라고 합니다. 윕소. 톱니바퀴, 톱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 이제 선물, 저는 이제 파생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파생용으로 이 윕소에 속아가지고 많이 거기서 손절을 하시거든요. 예, 올해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나스닥이 뭐 몇 % 이상 빠졌을 때 일단은 손절. 3%? 예, 그 3%에 손절하셨다가 그 부분은 이제 좀 저는 그 원칙이 좋은 원칙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선수들이 쓰는 원칙인데 3%를 손절했다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면 바로 다시 사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조정 올 때마다 이제 무섭지 않은 조정이라고 하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짧은 조정에 너무 대응을 하지 마시라고 한 거는 일단 내년까지는 우상향하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쓰는 기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도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내년 5월 달까지 금리가 지금 0.9% 수준에서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와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스마트 마니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돌아놓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3월, 4월, 네. 5월 이 시점에는 또 그 당시 주가가 비싼 거라고 느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돌아놓고 시간을 이렇게 흘러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 쌌던 건데 네. 지금은 또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네. 높게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만약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과연 그냥 내 거 일단은 팔지 말고 예. 손절하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추가로 매수하는 게 맞는가? 예. 지금 시기에 예.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전략은 똑같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듯이 이 시계추에서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고요.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사이클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그런 딥이 나왔을 때 제가 항상 buy on dips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딥에서 사라. 그런데 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사이클에서 buy on dips가 아니라 이게 다운 트렌드를 사는 그러니까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 계속 물리면서 네. 더 빠지게 되면.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딥이 이제 다운 사이클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거는 이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예전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 여러 번 이제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메인스트리트에 그러면 과연 회복을 못하고 있냐는 하워드 막스가 이 재고 사이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재고가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죠. 이게 그렇죠. 경기 회복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경기가 엄청 호황일 때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재고가 막 늘어나면서 이제는 생산하는 게 수요가 못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음에서 다시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메인스트리트이 회복하는 거 맞아?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일반 소상공인들의 기업을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시면 재고가 엄청나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보더라도 메인스트리트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이 재고가 소진되면 그러면 기업들이 뭘 해야 되냐? 캐파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 가동률이 그죠? 그동안은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100이었다면 거의 20, 30까지 떨어뜨려 놨다가 재고가 소진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또 쫙 올라오거든요. 네. 예, 공장 가동률이 100% 목에 차면 오버타임으로 일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또 시설 투자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메인 스트릿이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이제 초입이에요. 여기서 너무 이제 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네.